이 글씨는 저희 원장님 글씨입니다. 26살 이발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봉투의 나머지 반쪽은 저희 이발관 벽에 23년째 걸려 있어요. 문 밖에 서 있던 노부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부인의 손에서 찻잔 받침이 떨어졌어요. 회장은 아내의 팔을 붙잡은 채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3년 동안 아무도 열지 못하던 문이 그 한마디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낡은 이발소의 벽이 잃어버린 아이가 있는 곳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서울 정릉시장 뒷골목에 성일이발관이 있습니다.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성일이발까지만 읽혔어요. 문을 열면 낡은 종이 딸랑 하고 울립니다. 의자는 2개, 그중 하나는 30년째 등받이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파란 소독기가 하루 종일 웅웅거렸어요. 벽에는 흰 무명실로 묶은 작은 봉지들이 23개 걸려 있었습니다. 첫 이발을 하고 간 아기들의 베넷머리였어요. 원장 배창수 씨는 그것들을 매일 아침 손등으로 한 번씩 쓸었습니다. 준호야, 물 데워라. 네, 원장님. 서준호는 26살입니다. 6살 되던 해봄 이 이발관 문 앞에 쓰러져 있던 아이였어요. 배창수 씨가 업어들여 미음을 먹였고 그날부터 20해가 지났습니다. 준호는 그 이전이 없습니다. 6살 이전의 기억이 통째로 비어있고 이름도 병원에서 지어준 것이었어요. 준호에게는 남다른 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두피가 읽힙니다. 모근이 눕는 방향, 가마의 소용돌이, 머리카락 밑에 숨은 오래된 흉터까지요. 눈을 감고도 단골 20명의 두상을 순서대로 짚어냈습니다. 준호 손은 눈이 달렸어. 눈이. 25년 단골 곽상철 사장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곽 사장은 이발 의자에 앉으면 세상 이야기를 다 풀어놨어요. 동네 누가 가게를 접었고 누구네 아들이 취직을 했고. 이발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머리를 맡기면 사람들은 마음도 같이 맡기거든요. 준호야, 넌 왜 이런 데서 썩냐? 강남 가면 돈을 벌 텐데. 여기가 좋아요, 사장님. 원장님 때문이지? 준호는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곧 접을지 몰라. 요새 명진 부회장실이 단가를 조인다더라. 명진이면 그 큰 회사요? 회장님은 그런 분 아닌데 밑에서 다 뒤집는데. 곽 사장이 혀를 찼습니다. 큰 집이 조용하면 뭐하냐. 안에서 곱는데 그날 아침 이발관 유리문에 하얀 종이가 한 장 붙었습니다. 재개발 이주 통지서였어요. 6개월 남았다는데요, 원장님. 봤다. 배창수 씨는 대답만 하고 면도날을 갈았습니다. 가죽띠 위에서 스윽스윽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중간에 어긋났습니다. 날이 미끄러지며 엄지 옆을 얕게 그었습니다. 원장님.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병원 가시자니까요. 손 씻어라. 다음 손님 온다. 배창수 씨는 피 묻은 엄지를 앞치마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반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요. 원장님이 매일 밤 부엌에서 혼자 약봉지를 뜯는다는 것도요. 준호의 꿈은 크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병만 고치고 이 간판만 지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오후 검은 세단 한 대가 시장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낡은 유리문을 열었어요. 성일이 발관 배창수 원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내가 배창수인데 명진그룹 회장님 댁입니다. 어르신 이발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명진그룹. 준호도 이름은 압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 명진이요. 회장님이 옛날 방식 면도를 고집하십니다. 옛날 방식이라면 뜨거운 수건, 비누 거품, 일자 면도날입니다. 요즘 미용실 만찬소 10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회장님이 다 물리셨습니다. 배창수 씨는 잠깐 자기 오른손을 내려다다 봤습니다. 엄지 옆에 아직 피가 배어 있었어요. 노인은 손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갑니다.
나보다 손이 낫소. 원장님, 저는 가라. 값은 2배로 받고. 명진가의 저택은 평창동 언덕 끝에 있었습니다. 담이 아니라 성벽 같았어요. 준호는 이발 가방을 2손으로 안고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무릎에 묻은 얼룩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정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떤 냄새가 코끝을 스쳤거든요. 시큼하고 달큰한 오래된 나무 냄새. 정원 한쪽에 늙은 모과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 열매 몇 개가 잔디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준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목이 콱 막혔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손을 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준호는 눈가를 문지르고 가방을 고쳐쥐었습니다. 한명석 회장은 서재 옆 별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68, 3년 전 뇌졸중으로 왼쪽이 불편했어요. 말수가 적고 눈이 아주 깊었습니다. 자네가 이발사인가? 네, 어르신, 서준호라고 합니다. 준호는 하얀 천을 펴 회장의 목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었어요. 손바닥이 두피에 닿는 순간 준호는 자기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른쪽으로만 주무시죠. 회장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나? 오른쪽 뒤통수만 모근이 눌려서 눕습니다. 한두 달이 아니에요. 3년쯤 됐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정수리 옆에 손댄 자국이 있습니다. 준호의 손끝이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머리카락 자라는 방향이 여기서만 어긋나요. 수술자리 같은데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한참 말이 없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3년 전에 여기를 열었지. 자네 손이 의사보다 낫군.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냥 만져본 것뿐입니다. 가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네 이 일 한지 얼마나 됐나? 16부터 했으니 10년입니다. 부모는? 가위가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없습니다. 원장님이 키워주셨어요. 회장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런가.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거울 속에서 노인의 모굴대가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발이 끝나고 준호는 머리를 감기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를 틀고 왼쪽 손목 안쪽을 물줄기에 갖다 댔어요. 거기가 제일 정확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뜨거우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계단 위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난간 앞에 나이든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 찻잔이 깨져 있었고 부인의 손은 아직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부인은 준호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물줄기에 손목 안쪽을 대고 있는 그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회장이 불렀지만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23년 전 3살 아들이 인형을 씻기며 흉내내던 바로 그 손짓이었으니까요. 깨진 찻잔은 가정부가 곧 치웠습니다. 부인은 미끄러졌다 고만했어요. 준호는 죄송하다고 여러 번 인사하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대문이 닫히기 직전 준호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모과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또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그날 밤 저택 2층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윤정희 여사는 침대에 앉아 2손을 무릎에 얹고 있었어요. 여보, 그의 손 봤어요? 봤소. 물 온도를 손목 안쪽으로 재어 우리 도윤이가 그랬어요. 한명석 회장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12번이었소. 부인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12번 다 그 애일 줄 알았지. 12번 다 아니었고. 이번엔 달라요. 저번에도 그랬소. 그전에도. 회장의 목소리는 화를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목소리였어요. 23년 동안 이 부부는 희망 때문에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유전자 검사만 11번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요구했고 어떤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결과지는 늘 똑같은 문장으로 끝났어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그 종이를 11번 받고 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회장은 그때부터 아들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부인은 반대로 아들 방을 하루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3층 끝방에는 아직도 작은 침대가 있습니다. 베개 옆에 마른 모과가 3개 놓여 있어요. 도윤이는 모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여보, 그때 회사에서 이상한 소리가 돌았잖아요. 무슨 소리? 애가 없어지고 제일 바빴던 사람이 누구였는지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다만 증거가 없었고 그는 가족을 의심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불러봐요. 그냥 머리만 깎아달라고요. 그것도 못해요? 회장은 오래 대답하지 않다가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그럽시다. 사흘 뒤 준호는 다시 평창동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부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엔 제 머리도 좀 부탁드릴게요. 오래 기른 머리라 겁이 나서요. 그럼요, 사모님. 걱정 마세요. 준호는 작업복을 새로 빨아입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원장님이 등 뒤에 대고 한마디 했어요. 준호야, 네, 거기 가면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마라. 네? 부잣집은 남의 눈이 무서운 데다. 머리만 깎고 나와 준호는 그때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노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요. 그런데 저택에 도착하니 부인이 통화 중이었어요. 집사가 준호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서재는 넓고 조용했습니다. 책이 천장까지 꽂혀 있었어요. 준호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몰라 가방만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벽 한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상패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유리 안에 붉은 한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입구는 열려 있었고 그 안에 가는 머리카락 한 줌이 보였어요. 베넷머리였습니다. 준호의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봉투 아래쪽을 보고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지가 반듯하게 잘려있지 않았어요. 손으로 찢은 자국이었습니다. 이발관 벽에 걸린 봉지들과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원장님이 늘 그렇게 하시거든요. 아기가 처음 이발을 하고 가면 배창수 씨는 자른 머리카락을 모읍니다. 그리고 한지 위에 놓고 반으로 가릅니다. 가위로 자르지 않고 손으로 찢어요. 칼로 자르면 인연도 잘린다. 노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은 붉은 한지에 싸서 부모에게 줍니다. 반은 흰 무명실로 묶어 이발관 벽에 겁니다. 그런데 벽에 거는 쪽에는 이름을 절대 안 씁니다. 날짜만 씁니다. 이름은 부모 몫이고 나는 날짜만 지킨다. 준호는 20해 동안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준호는 유리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봉투 옆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만년필로 눌러 쓴 오래된 글씨였어요. 한도윤 2003년 4월 12일. 첫 이발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성일 이발관 배창수 준호의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졌습니다. 가위와 빗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준호는 그것도 모르고 액자만 봤습니다. 성일 이발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이발관인데. 준호는 두 손으로 액자 유리를 짚었습니다. 이 글씨는 저희 원장님 글씨입니다. 배창수 씨는 설 쓸 때 오른쪽 획을 길게 늘였습니다. 23년이 지나도 그 버릇은 그대로였어요. 이 봉투의 나머지 반쪽은 저희 이발관 벽에 23년째 걸려 있어요.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한명석 회장과 윤정희 여사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부인의 손에서 찻잔 받침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부인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부로 들여다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부인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벽에 걸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가요? 이거랑 똑같은 봉지요. 반쪽이요. 준호는 손가락으로 허공의 크기를 그렸습니다. 이만한 거요. 흰 실로 묶어서 23개 걸려 있어요. 23개. 네, 날짜만 적혀 있고 이름은 없어요. 부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회장은 아내의 팔을 붙잡은 채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3년 전 이 부부는 성일이발관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사라지고 2달째 되던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발관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배창수 씨가 아내 장례를 치르던 주였거든요. 부부는 옆 가게에 연락처만 남기고 다음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 쪽지는 끝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뒤 그 이발관은 재개발로 정릉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부가 다시 찾아갔을 땐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준호가 새가게 문 앞에 쓰러진 건 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딱 한 번의 어긋남이 23년이 됐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어긋남이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갔으면, 한 달만 늦게 물었으면 만났을 사람들이요. 그 사이에 아이의 유년이 통째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기 어르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한도윤이라는 아이는 누굽니까?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부인은 대답 대신 준호에게 손을 뻗었어요. 준호의 얼굴을 만지려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준호의 뺨에 거의 닿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발관 옆 세탁소 아주머니였어요. 준호야, 원장님이 이발관에서 쓰러지셨어.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위 갈다가 그냥 픽 하고 넘어가셨다니까? 지금 구급차 왔어. 준호는 바닥에 가위도 줍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부인의 손이 허공에 남았습니다. 23년 만에 그 뺨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성북구의 한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배창수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준호는 침대 옆에 서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가위를 쥐던 손인데 이날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준호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호적에는 아무 관계도 아니지만요. 심장 판막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수술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나옵니까? 보험 적용해도 4천만 원 정도 보셔야 해요. 준호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발관 한 달 매출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통장에는 340만 원이 있었어요. 수술을 안 하면요. 의사는 잠시 준호를 봤습니다. 길게 못 가십니다. 그날 밤 준호는 이발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은 유리창 너머로 가로등 빛이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봉지 23개가 어둠 속에서 흔들렸어요. 준호는 그중 하나에 손을 뻗었습니다. 날짜만 적힌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2003. 4 실이요. 그리고 그 아래 이발관 벽지에 눌린 자국이 있었어요. 준호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6살 때가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이 노인이 준호를 처음 의자에 앉히던 날이요. 아이는 머리가 눈을 덮도록 자라 있었고 말을 못했습니다. 노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머리를 깎아줬어요. 다 깎고 나서 어깨를 2번 툭툭 쳤습니다. 다 됐다. 아이는 그 말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를 잃게 생겼어요. 준호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다시 봤습니다. 이 숫자를 10번을 봐도 4천만 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 평창동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그의 눈 봤어요? 당신 놀랄 때 왼쪽 눈썹만 올라가잖아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애도 그러던데요. 회장은 한참 대답하지 않다가 말했습니다. 정이야. 나 이번에 또 아니면 나는 못 버티요. 저는 버텨요. 저는 23번이라도 해요. 부인은 무릎에 놓인 낡은 수첩을 폈습니다. 거기엔 23년치 기록이 있었어요. 만난 사람 확인한 것 아닌 이유. 맨 앞장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왼쪽 귀 뒤 손톱만한 초승달 흉터, 머리카락이 안 남. 경찰에도 전단에도 끝내 넣지 않은 한 줄이었습니다. 거짓 제보가 너무 많아서요. 이건 우리만 알아요. 우리 부부하고 그때 집에 드나들던 식구들 뿐. 부인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한 줄로 20번도 넘게 걸러냈어요. 그래도 못 걸은 게 11번이고요. 이틀 뒤 병원 복도에 윤정희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수수한 코트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여기까지 어떻게 과일 좀 가져왔어요. 앉으세요. 부인은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에 든 커피를 준호에게 건넸어요. 준호가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검지로 컵 테두리를 2번 톡톡 두드렸습니다. 부인의 눈이 잠깐 감겼습니다. 한명석 회장이 평생 하는 버릇이었으니까요.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손은 어느 쪽을 쓰세요? 저요.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가위는요? 아, 가위는 오른손으로 잡아요. 원장님이 그렇게 가르치셔서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처음부터 오른손이 편했어요. 부인은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도 왼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젓가락과 도장은 평생 오른손으로 씁니다. 그럼 원장님한테는 몇 살에 오셨어요? 6살이요. 정확히는 6살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쯤이요? 제가 그 전 기억이 없어서요.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도요? 네, 이상하죠. 6살 전이 통째로 없어요. 근데 가끔 이상한 게 있긴 해요. 뭐가요? 물소리가 크면 무섭고요. 모과 냄새 맡으면 목이 메요. 이유는 저도 몰라요. 또 있어요? 하나 더요. 준호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높은 계단을 내려갈 때 왼쪽 손잡이만 잡아요. 왼쪽만요? 네, 오른쪽은 이상하게 못 잡겠더라고요. 부인의 얼굴에서 색이 사라졌습니다. 도윤이가 굴러떨어진 건 정원 돌계단이었습니다. 아이는 오른쪽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놓쳤어요.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도윤이는 3살 때 정원 연못가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던 얕은 연못이었어요. 그날 이후 아이는 샤워기 소리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는 늘 모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원장님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부인은 일어서다 말고 봉투 하나를 벤치에 놓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발값이에요. 이렇게 많이는 못 받습니다. 받아주세요. 부탁이에요. 부인은 그 말만 하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벽을 짚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평창동 서재, 부인이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그대로 옮겼습니다. 6살쯤 이발관 앞에서 주웠다는 것, 그 전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것까지요. 회장은 오래 듣고 나서 비서실장 정민우를 불렀습니다. 정 실장, 네 회장님, 성일 이발관 배창수. 조용히 알아봐 주게. 어떤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까? 20회쯤 전에 그 집에 아이가 하나 들어왔소. 네,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만.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져오게. 절대 소문내지 말고. 알겠습니다.
정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액자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붉은 한지 봉투 속 머리카락은 23년째 그대로였어요. 도윤아, 노인이 아들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 건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명진그룹 본사 32층 부회장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조태성 부회장이 서류 한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비서실장 정민우, 정릉 성일 이발관 관련 조회 요청 건. 이발관 조태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붙은 한 줄을 읽는 순간 손끝이 멈췄습니다. 2006년 봄 무연고 아동 인수경위 확인의 부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기철아, 네, 부회장님. 그 이발관 사람 하나 붙여 어떤 걸 보면 되겠습니까? 거기 젊은 놈 있지. 그놈 뒤통수를 보고 와. 남기철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뒤통수 말입니까? 왼쪽 귀 뒤. 부회장은 잔을 들어 얼음을 굴렸습니다. 거기에 초승달 같은 게 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부회장님은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 집 거실에서 몇 번을 봤으니까. 부회장의 목소리가 아주 잠깐 낮아졌습니다. 애 목욕시키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 나야. 조태성은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23년 전에 없어진 물건이 하나 있어. 그게 다시 나오면 이 회사에서 나갈 사람이 생기거든. 남기철은 더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부회장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태성은 창밖의 도시를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죽었어야 했는데. 배창수 씨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수술은 아직이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노인은 이발관에 나와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원장님 쉬셔야 한다니까요. 손님 오면 어쩔 거냐. 제가 하죠. 그럼 내가 뭐 하고. 노인은 소독기 유리만 닦았습니다. 그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날 오후 곽상철 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늘 웃던 얼굴인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원장님, 나 이발 마지막일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공장 접게 생겼어. 곽 사장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명진에 25년 납품했잖아. 근데 단가를 반토막을 냈어. 명진이면 그 명진? 준호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분 아닌데 요즘 다 부회장실에서 정한대. 부회장이요? 조태성이라고 회장님 사촌 동생. 그 양반이 실세야. 곽 사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한테 깎은 물량을 다른 데로 돌리는데 그 회사가 이상해. 이상해요? 직원이 3명이래. 3명이서 우리 25년치 물량을 한다고? 준호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이발사가 알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곽 사장 머리는 깎고 가. 배창수 씨가 의자를 툭 쳤습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돈 얘기 누가 했어. 앉아. 곽 사장이 앉았습니다. 준호가 가위를 들었어요. 사장님, 옆은 좀 짧게 갈까요? 내 맘대로 해. 곽 사장은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 33에 이 공장 차렸다. 직원 22명. 그 집 애들 다 대학 보냈어. 가위 소리만 났습니다. 근데 그게 종이 한 장에 없어지더라. 준호는 대답 대신 어깨를 2번 툭툭 쳤습니다. 원장님한테 배운 인사였어요. 다 됐습니다, 사장님. 사흘 뒤 준호는 다시 평창동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저택에 손님이 있었습니다. 응접실 소파에 쉰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이 몸에 착 붙었고 시계가 준호의 반년치 수입쯤 돼 보였습니다. 부회장님도 같이 하시겠다는군. 회장이 말했습니다. 형님만 호강하시면 섭섭하죠. 조태성이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인사하고 천을 둘렀습니다. 손을 얹는 순간 준호의 눈썹이 조금 움직였어요.
어르신, 잠은 좀 주무십니까? 조태성의 웃음이 살짝 굳었습니다. 왜 그러나? 정수리 뒤쪽 모근이 많이 약해졌어요. 머리 빠지는 거야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이건 나이랑 다릅니다. 준호의 손끝이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여기 500원짜리만 하게 비었는데 가장자리가 매끈해요. 스트레스로 빠진 자리입니다. 최근 두세 달이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뿌리 쪽만 흰머리가 나오네요. 염색하신 지 3주 됐고요. 조태성이 거울 속에서 준호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아주 차가웠어요. 재주가 좋군 젊은 친구. 죄송합니다. 습관이라서요. 습관은 무섭지. 조태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의 머릿속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습관 말이야. 그러다 다치는 사람 많이 봤어. 준호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위질을 하는 준호의 손목이 거울에 비쳤어요. 조태성의 시선이 그 손목에서 목덜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왼쪽 귀 근처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발이 끝나고 회장이 차를 내오게 했습니다. 준호는 사양하다가 결국 한 잔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저희 단골 중에 명진에 납품하시는 분이 계세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양정밀 곽상철 사장님이요. 공장 접으신다고 뭐라고 하던가. 단가가 반이 됐다고요. 물량은 직원 3명짜리 회사로 갔다던데요. 찻잔 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태성이 놓은 잔이었어요. 그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형님. 원가 절감이죠. 직원 3명인 회사라고 하던데. 기술회사는 사람 수로 안 봅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말했어요, 정 실장. 그 회사 이름 좀 적어두게. 조태성의 손등에 힘줄이 섰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이발관 셔터를 내리는데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꺼져 있었어요. 그 아래에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서준호 씨, 남기철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명진에서 왔습니다. 남기철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두꺼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여기 철거되잖아요. 저는 안 받습니다. 평창동에는 다시 가지 마세요. 남기철의 목소리는 화도 협박도 아니었어요. 날씨 얘기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어르신들 나이가 많으십니다. 마음 흔들리면 병납니다. 댁 원장님도 편찮으시다면서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술비가 4천이라던데 여기 딱 그만큼 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저희 원장님 병을 어떻게 아십니까? 남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의 옆으로 한 걸음 돌아섰어요. 준호의 뒤통수를 보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준호가 몸을 돌렸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들은 봉투를 두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봉투를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셔터를 반쯤 내리다 말고 준호는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벽 앞에 섰어요. 봉지 23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중 2034 시리을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가벼웠어요. 깃털보다 가벼웠습니다. 너는 누구니? 준호가 작게 물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어요. 그 시각 평창동 회장은 정민우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성일 이발관 배창수 씨는 2006년 4월에 아이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무연고 아동으로 신고했고 이름은 병원에서 지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강원도 쪽 무허가 시설이 한 곳 폐쇄됐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님, 확인해 볼까요? 그 애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는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야 해?
지금은 우리 집에 다녀갔다는 이유로 애가 위험해.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경호 부치게. 그애 모르게 이발관 앞에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 실장, 네. 그 강원도 시설, 당시 직원 명단을 구해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려도 좋아. 조용히만 하게. 정민우가 나가고 회장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노인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 애가 다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새벽 3시 정릉시장 뒷골목에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성일이 발관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고 벽에 걸려있던 봉지 23개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새벽 4시 준호는 빗자루를 들고 유리 조각을 쓸었습니다. 배창수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봉지들을 하나씩 주워 손바닥으로 닦았습니다. 흰 무명실이 끊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할게요. 손 뱉세요. 놔둬라. 노인은 봉지 하나하나에 붙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3개가 다 있는지 3번을 셌어요. 23. 다 있다. 그러고 나서야 노인은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왔지만 CCTV는 골목 입구 것 하나뿐이었고 그마저 고장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고 많아요. 취객이겠죠.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객은 봉지를 건드리지 않으니까요. 돌은 유리문 한가운데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런데 금고도 서랍도 손대지 않았어요. 없어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훔치러 온 게 아니라 흔들러 온 거였습니다. 준호는 그날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자기가 다치는 게 아니라 저 노인이 이 소리에 놀라 쓰러질까 봐요. 이틀 뒤 배창수 씨가 다시 입원했습니다. 이번엔 걸어 들어가지 못했어요. 수술 날짜를 더 못 미룹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날 이발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손님을 받고 밤에는 병원에서 잤어요.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배창수 씨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네, 원장님. 너 요새 눈이 이상하다. 뭐가요? 뭔가를 혼자 쥐고 있는 눈이야. 준호는 웃으려다 실패했습니다. 노인은 링거 꽂힌 손으로 준호의 손등을 덮었어요. 내가 너한테 딱 하나 못 가르친 게 있다. 혼자 견디지 마라. 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사람은 자기 뒤통수를 못 봐. 네? 이발사가 왜 있는 줄 아냐? 자기 뒤통수 못 보는 사람들 때문이야.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너도 누구한테는 뒤통수를 보여야 산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겨우 물었어요. 원장님, 저 데려오시던 날 왜 아무것도 안 물어보셨어요?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네가 도로 갈까 봐. 그리고 나도 겁이 났다. 뭐가 무서우셨는데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만 삑삑 하고 났어요. 자라, 내일 손님 온다. 준호는 그때 그 침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20년을 안고 있던 게 뭔지도요. 다음 날 새벽 준호가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사흘을 거의 안 잔 데다 밥을 걸렀거든요. 간호사가 부축해 빈 병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로 연락이 갔어요. 가장 최근 통화 기록, 윤정희 여사였습니다. 부인은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링거를 맞으며 자고 있었어요. 머리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 보호자가 없어요? 제가 보호자예요. 부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지만 그 순간엔 진심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수건과 대야를 가져줬습니다. 부인은 준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겼습니다. 물을 손목 안쪽에 대 온도를 재고요. 23년 전 이 손으로 아기를 씻기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부인의 손가락이 준호의 뒷머리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귀 뒤를 지나는 순간이었어요.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머리카락 아래 살짝 파인 자리, 부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옆으로 넘겼습니다. 왼쪽 귀 뒤 손톱만한 흰선이 있었습니다. 끝이 살짝 휘어 올라간 초승달 모양이었어요. 그 자리에만 머리카락이 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등으로 자기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식 3년 동안 수첩 맨 앞장에 적어둔 그 한 줄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윤아, 부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준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이 아이를 또 한 번 흔들어 놓고 아니라고 하면요. 부인은 젖은 수건으로 준호의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자는 얼굴을 봤습니다. 3살 때 그 얼굴이 이 얼굴 어디에 남아있나 찾았어요. 눈썹 위 작은 점 하나가 그대로였습니다. 부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몇 주 전 저택에서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왜 자기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는지를요. 머리로 알기 전에 손이 먼저 알아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있어요. 왼쪽 귀 뒤에 초승달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늙은 남자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우는 소리였어요. 그날 오후 회장이 성일이발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준호는 병원에 있었고 이발관은 비어 있었어요.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진 유리문에는 비닐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벽 앞에 섰습니다. 봉지 23개. 그중 하나에 적힌 날짜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2034, 412 회장의 손이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지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노인은 세면대 옆 선반을 봤습니다. 준호가 쓰던 빗에 머리카락이 몇 올 엉켜 있었어요. 정민우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걸로 되겠습니까? 빗에 뽑혀 나온 것들만 골라 담게. 네. 뿌리가 있어야 한다더군. 자른 건 소용없다고. 네. 그리고 결과가 나와도 나한테 바로 열어주지 말게. 네? 그 애 앞에서 열 거야. 나가려다 말고 회장은 이발 의자에 잠깐 앉아봤습니다. 가죽이 갈라져 스펀지가 비어져 나온 낡은 의자였어요. 거울에는 68살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23년 전 이 의자에 2살배기가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땐 가게가 다른 골목에 있었지만 의자는 이 의자였겠죠. 누군가 무릎에 앉혀놓고 어깨를 붙잡아 줬을 겁니다. 그런데 회장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날 아이를 데려간 건 아내였고 자기는 회사에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거울 속 자기를 오래 봤습니다. 미안하다. 회장은 봉지들을 한 번 더 보고 이발관을 나왔습니다. 같은 날 저녁 명진 부회장실, 남기철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 비서실에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조태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로? 강남 쪽 사설연구소입니다. 결과는 나흘 뒤라고 합니다. 거긴 어떻게 알았어? 접수 직원 하나를 오래전부터 사뒀습니다. 조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오래 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철아. 네, 그 이발소 골목 말이야. 길이 참 좁더라. 차 한 대 들어가면 사람은 피할 데가 없겠어. 남기철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회장님, 왜? 그건 제가 하던 일하고는 다릅니다. 조태성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기철아. 내 딸 지금 몇 학년이지? 남기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회장님, 나흘 남았어. 부회장은 잔을 비웠습니다. 나흘 뒤면 저 봉투가 열려. 열리기 전에 열 사람이 없으면 되잖아.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발관 문을 열고 물을 데웠습니다. 원장님 없이 혼자 여는 건 이날이 처음이었어요. 의자 2개가 비어 있었고 소독기만 웅웅거렸습니다. 10시쯤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이 섰습니다. 준호가 유리 너머로 보고 놀랐습니다. 한명석 회장이 직접 내리고 있었거든요. 지팡이를 짚고 비서 하나만 데리고요. 어르신. 준호가 뛰어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부르시면 제가 가는데 오늘은 내가 오고 싶었네. 자네 가게에서 한번 깎아보고 싶어서. 회장은 낡은 이발 의자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하얀 천을 목에 둘렀어요. 불편하시죠? 의자가 오래돼서요. 괜찮아. 가위 소리가 좁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회장은 거울 속 준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네. 원장님 수술은 언제 하나? 아직 날짜를 못 잡았습니다. 돈 때문인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위 소리만 났어요. 내가 내면 받겠나? 안 받겠습니다. 왜? 이유 없이 큰 돈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제 손이 아니게 돼서요. 회장이 짧게 웃었습니다. 거울 속 노인의 눈가가 붉었어요. 자네 원장님이 사람 하나는 잘 키우셨군, 어르신. 그럼 이건 어떠세요? 준호가 가위를 잠깐 멈췄습니다. 앞으로 어르신 머리는 제가 평생 깎아드릴게요. 대신 값은 제대로 받겠습니다. 한 번에 15,000원이요. 회장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노인의 어깨가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비싸군. 싼 겁니다. 면도까지 해드리는데요. 두 사람은 그렇게 웃었습니다. 좁은 이발관 안에 웃음소리가 오래 남았어요. 거울 2개가 서로를 비춰서 웃는 얼굴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 유리에 무언가가 스쳤거든요. 골목 안쪽에서 빛이 반사됐습니다. 그리고 소리, 승합차 엔진이 걸리는 소리였어요. 이 골목은 차가 못 들어옵니다. 폭이 2미터도 안 되니까요. 준호는 가위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흰 승합차가 골목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검은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어요. 어르신. 왜 그러나? 잠깐만 안쪽으로 들어와 계세요. 준호가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엔진이 크게 울었습니다. 승합차가 좁은 골목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시장 좌판이 튀어오르고 플라스틱 상자가 날았어요. 어르신, 준호는 회장을 이발관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거동이 불편합니다. 지팡이가 미끄러지며 노인이 문지방에 걸렸어요. 몸이 절반쯤 문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차는 5미터 앞이었습니다. 준호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몸을 던져 회장을 끌어안고 옆으로 굴렀습니다. 두 사람은 세탁소 처마 밑으로 넘어졌습니다. 회장은 준호의 몸 아래에 깔렸어요. 그리고 준호의 등이 무언가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둔한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승합차는 벽을 긁고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먼지가 가라앉고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노인의 얼굴 위로 무언가 따뜻한 것이 떨어졌습니다. 자네, 준호는 회장을 감싼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준호가 회장의 눈을 보고 웃으려고 했어요. 어르신. 안 다치셨어요? 자네가. 다행이다. 준호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노인의 팔 위로 26살 청년이 무너졌어요. 준호야. 준호야, 한명석 회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23년 만에 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세탁소 아주머니가 수건을 가져와 준호의 머리를 받쳤어요. 곽상철 사장이 맨발로 뛰어나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야, 정신 차려. 그런데 회장도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눈이 돌아갔어요. 넘어질 때 머리를 부딪혔고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구급차 2대가 좁은 골목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한 대에는 26살이, 한 대에는 68살이 실렸어요.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같은 병원에 갔습니다. 회장이 눈을 뜬 건 3시간 뒤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노인이 손을 들었어요. 윤정희 여사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이 들어요? 회장은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안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 애는 어떻게 됐나? 부인은 대답 대신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직 수술 중이에요. 노인의 눈에서 물이 옆으로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준호의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졌고 폐가 눌렸어요. 머리를 크게 부딪혀 부종이 있었습니다. 고비는 오늘 밤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복도 끝 배창수 씨도 링거대를 끌고 나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노인은 듣지 않았어요. 수술을 앞둔 심장으로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서 있었습니다. 저놈이 나 때문에. 노인은 그 말만 몇 번을 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 두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병원 가운을 입은 채였어요. 이마에 반창고를 붙이고 손등에는 링거를 꽂고요. 여보. 병실로 가셔야 해요. 여기 있겠소. 그때 정민우가 뛰어왔습니다. 손에 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연구소에서 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부인이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여보, 열지 맙시다. 저 안에서 저 애가 아직 안 나왔소. 회장은 봉투를 받아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 애가 눈을 뜨면 그때 같이 열겠소. 만약에. 부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만약에 못 뜨면요. 그럼 우리는 평생 모르는 거예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위에 손을 얹었어요. 23년을 기다렸는데 하룻밤을 더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같은 시각 정민우는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시장 CCTV 세대 영상을 확보했어요. 승합차는 골목을 나가 4km 뒤에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렌터카였습니다. 계약자 이름이 나옵니까? 법인 명의입니다. 직원 3명짜리 회사예요. 정민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곽상철 사장이 이발 의자에서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직원 3명이 25년치 물량을 받아간 그 회사요. 실장님, 이 회사 아세요? 압니다. 정민우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회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밤 11시 병원 로비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흰 국화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느 환자분 보러 오셨어요? 남자는 아주 정중하게 웃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조카가 있어서요. 조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린 국화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조태성은 중환자실 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옆에서 덩치 큰 남자 둘이 조용히 앞을 막았습니다. 명진 회장실 경호팀이었습니다. 부회장님. 면회는 제한돼 있습니다. 내가 못 들어가나. 회장님 지시입니다. 조태성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부회장은 국화를 간호사 데스크에 놓고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는 딱 한 번 뒤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손끝이 떨렸습니다. 경호팀장이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부회장이 다녀갔습니다. 내보냈나?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그룹 서버에서 오래된 파일이 대량 삭제됐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려는 사람은 지울 게 있는 사람입니다. 정 실장에게 전하게 백업부터 잡으라고. 준호가 눈을 뜬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천장이 하얗고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원장님. 준호가 제일 먼저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원장님, 수술.
하셨어요? 옆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정희 여사였어요. 부인은 준호의 손을 붙잡고 이마를 그 위에 댔습니다. 아직요. 날짜는 잡았어요. 다음 주에요. 다행이다. 그리고 준호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게 있어요. 한명석 회장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가슴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꼬박 하루를 열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자네. 네, 이걸 나 혼자 열 수가 없었네. 그게 뭡니까? 자네 머리카락으로 한 검사 결과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검사요? 나하고 자네가 아버지와 아들인지. 병실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났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열어도 될까요? 자네가 열게. 준호의 손이 봉투를 잡았습니다. 붕대 감긴 손이 종이 위에서 몇 번을 미끄러졌어요. 부인이 그 손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의학 용어가 반이라 준호는 맨 아래 한 줄만 읽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함, 확률 99, 구빅 구북 90%. 준호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한명석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주치의가 말렸지만 노인은 듣지 않았어요. 두 다리로 서서 침대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26살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도윤아, 준호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직 다 모르는 채로요. 미안하다. 찾으러 갔었다. 그 골목까지 갔었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 걸. 딱 한 번만 더. 윤정희 여사가 준호의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23년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한참 뒤 준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말해요. 제가 모과 냄새를 맡으면 목이 맺거든요. 부인의 손이 준호의 뒷머리를 쓸었습니다. 그거 우리 집 마당 나무예요. 당신이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하나도 안 먹으면서.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6살 이전이 통째로 비어있던 자리에 노란 열매. 하나가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름을 잃고 살아온 20해가 그날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배창수 씨가 병실로 왔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고 오는 길이었어요. 노인은 손에 낡은 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2003 4 시리이라고 적힌 그 봉지였습니다. 부인이 액자에서 꺼내온 붉은 한지 봉투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두 노인의 손이 봉투 위에서 만났어요. 맞춰봅시다. 배창수 씨가 흰 무명실을 풀었습니다. 한지의 찢어진 단면을 붉은 봉투의 단면에 맞댔습니다. 톱니처럼 어긋난 결이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23년 동안 떨어져 있던 종이 두 장이 하나가 됐어요. 배창수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이의 머리를 처음 깎았어. 그리고 3년 뒤에 문 앞에서 또 깎았지. 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같은 머리를 2번 깎고도 몰랐어. 내가. 준호가 침대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원장님. 2번 다 깎아주셨으니까 2번 다 살려주신 거예요. 배창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23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윤정희 여사가 그 늙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고맙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사람으로 키워주셔서요. 그때 정민우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원도에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원주의 한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68살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23년 전 명진가의 운전기사 최두식 씨였습니다.
최 씨는 회장을 보자마자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지옥에 갈 겁니다. 말해보시오. 부회장님이 시켰습니다. 정민우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도련님을 유치원에서 태워서 강원도 시설에 두고 오라고요. 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최 씨가 흐느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없어야 내가 산다고요. 한명석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23년 전 아이를 데려간 사람도, 며칠 전 승합차를 보낸 사람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도 하나였어요. 명진을 갖는 것. 사흘 뒤 명진그룹 임시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조태성이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제가 문이 열렸습니다. 한명석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이사들이 전부 일어섰습니다. 조태성의 얼굴이 굳었어요. 형님, 몸도 안 좋으신데 앉게.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안건은 하나요. 정민우가 서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지난 3년간 하청 단가 조작과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 둘째, 그 회사 명의로 빌린 승합차 계약서와 렌트 기록. 이사 하나가 서류를 넘기다 숨을 삼켰습니다. 부회장님. 이 회사 대표가 내 처남입니다. 남기철이 문 옆에서 말했습니다. 조태성이 고개를 획 돌렸어요. 기철아, 너, 부회장님, 제 딸이 12살입니다. 남기철이 봉투 하나를 정민우에게 건넸습니다. 3년치 지시 내역과 통화 녹음입니다. 다 제가 받은 겁니다. 조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셋째, 회장이 마지막 한 장을 직접 내밀었습니다. 2003년 10월, 내 아들을 데려간 사람의 진술서요. 회장이 서류를 밀어놓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적어두시오. 그 차가 노린 사람 중 하나가 나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조태성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장을 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형님, 그 애가 정말 도윤이입니까? 한명석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이름을 자네 입에 올리지 마시오. 이사회를 나서며 회장이 정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진짜 할 얘기를 해야겠군. 그런데 그날 밤 평창동 저택 대문 앞에 낡은 이발. 가방을 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배창수 씨였어요. 노인은 벨을 누르지도 않고 그 앞에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아무한테도 못한 말을 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밤 평창동 저택 응접실에 두 노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명석 회장과 배창수 씨였어요. 한 사람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고 한 사람은 그 아들을 키운 아버지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배창수 씨였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저 한 번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 무렵 없어졌다던 아이랑 맞았어요. 무연고에 말도 못하고 잠깐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노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애가 자다가 저를 부르더군요. 뭐라고 부르던가요? 아버지 하고요. 배창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그 의심을 접었습니다. 제가 그의 20년을 훔친 겁니다.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한명석 회장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늙은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원장님. 그 20년이 없었으면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못 찾았소. 회장님, 아이한테 아버지가 둘이라고 나쁠 게 뭐가 있소.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하나를 얻었다고 하나를 잃는 게 아니지. 두 노인은 그날 밤 술을 한 잔씩 나눴습니다. 한 사람은 물탄 소주를, 한 사람은 약을 삼키며요.
배창수 씨의 심장 수술은 그 다음 주에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준호가 냈습니다. 회장이 주려던 돈이 아니었어요. 이발관 앞 시장 사람들이 모은 300만 원과 준호가 낸 대출, 그리고 곽상철 사장이 보탠 200만 원. 회장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복도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남한테 안 기대는 법을 배웠구먼. 당신 닮았죠? 아니, 저 노인 닮았소. 수술은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배창수 씨는 깨어나자마자 물었습니다. 이발관 문 열었냐? 아직요, 열어라. 곽 사장 머리 길었더라. 준호가 웃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원장님, 저 이름 바뀌어요. 들었다. 그래도 원장님 아들인 건 안 바뀌어요. 노인은 천장만 봤습니다. 한참 뒤에 짧게 대답했어요. 손 씻어라. 네, 손 씻고 물 데워. 손님 온다. 준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노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방식이 그것뿐이라는 걸요. 윤정희 여사는 병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어요. 지금은 저 두 사람의 시간이니까요. 명진그룹은 조태성의 지분을 정리하고 하청 단가를 원상 복구했습니다. 동양정밀은 공장을 닫지 않았어요. 조태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3년 만에 죗값을 묻는 재판이었어요. 법정에서 그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결이 낭독될 때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남기철은 스스로 증거를 내놓은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는 판결 뒤 딸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다고 합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오지 말라고 했지만 준호는 갔어요. 왜 갔나? 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 뒤통수를요. 평생 남의 머리만 만졌잖아요, 제가.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뒤통수가 참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보다 그 말이 더 오래 남았거든요. 회장은 준호에게 후계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준호는 사흘을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어르신. 말해보게. 저는 회사를 몰라요. 배우면 되네. 배울 수는 있겠죠. 근데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저는 남의 머리를 만질 때 제일 저 같아요. 회장은 한참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름만 찾아가게. 준호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한도윤. 호적의 빈칸이 23년 만에 채워졌어요. 하지만 간판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이 끝난 자리 건너편 작은 상가 1층. 새로 문을 연 가게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일이 발관에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어요. 원장 배창수 이발사 한도윤의 벽에는 봉지들이 다시 걸렸습니다. 23개가 아니라 28개가요. 새로 첫 이발을 하고 간 아기들이 5명 늘었거든요. 준호는 요즘 저녁마다 저택에 갑니다. 밥을 먹고 어머니가 내주는 과일을 먹고 9시면 나옵니다. 3층 끝방은 아직 그대로예요. 작은 침대와 마른 모과 3개가 있는 방이요. 준호는 그 방에서 자지 않습니다. 저는 이발관 뒷방이 편해요. 부인은 그 말에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에 사진 한 장을 새로 놓았어요. 26살 아들이 가위를 든 사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면 검은 세단이 시장 골목 입구에 섭니다. 노부부가 내려서 이발관까지 천천히 걸어옵니다. 윤정희 여사는 오는 길에 모과를 사옵니다. 준호가 세면대에서 물을 틀 때마다 부인은 가만히 웃어요. 아들이 아직도 왼쪽 손목 안쪽으로 온도를 재거든요. 어머니 왜 웃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반가워서. 배창수 씨가 소독기 옆에서 인사를 하고요. 어서 오시오. 오랜만입니다, 원장님. 그날도 그랬습니다. 준호는 회장을 낡은 의자에 앉혔습니다.
하얀 천을 펴서 목에 두르고 뜨거운 수건을 얹었어요. 비누 거품을 내고 일자 면도날을 가죽 뒤에 갈았습니다. 가위 소리가 좁은 가게 안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한명석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거울 밖에서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23년 전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첫 이발을 회사 일 때문에 놓쳤거든요. 노인은 그게 평생 후회였습니다. 이발이 끝났습니다. 준호가 거울을 들어 뒤통수를 비춰줬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노인의 어깨를 2번 툭툭 쳤어요. 원장님한테 배운 그 인사였습니다. 다 됐습니다. 준호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 한명석 회장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68살 노인의 뺨을 따라 물이 흘렀어요. 첫 이발을 한 지 23년 만에 그 아버지가 아들의 손에 머리를 맡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은 준호 씨가 아버지의 어깨를 2번 두드리던 그 손이었어요. 거창한 말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요. 그냥 다 됐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배창수 원장님 말씀이 자꾸 생각납니다. 사람은 평생 남의 뒤통수만 봅니다. 정작 자기 뒤통수는 죽을 때까지 못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곁에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거울을 들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여줄 사람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뒤통수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그 사람에게 안부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 계시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